경제난에 시달렸던 스리랑카 국민들이 대통령을 쫓아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궁을 국민들이 장악을 했어요. 예. 국무총리도 쫓아내고요. 야, 이게 말입니다. 예. 그야말로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그냥 그대로 일어났던 거죠. 어느 누구도 말입니다. 이게 대통령 간저가 저렇게 쉽게 국민에게 점령이 되고 또 대통령이 저렇게 쉽게 쫓겨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쫓겨나고 그렇게 쉽게 지금 국민들이 봉기해서 혁명을 이루었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만큼 경제난 때문에 못 살겠다. 굶어 죽으나 시위하다 죽으나 똑같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국민의 저항이 워낙 강렬하니까 이게 뭐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이게 스스로 사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스리랑카와 같은 상황이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일어날 거라는 걸 IMF가 국제통화기금이죠. 여기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왜냐고요? 부채 비율이 너무 많으니까. 2022년 기준으로 신흥국의 부채 비율은 66.3%입니다. 신흥국의 부채 비율이 66.3%라는 건 여러분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달러를 많이 보유한 상태에서 부채 비율이 높으면 뭐 많이 보유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달러의 어떤 보유 비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부채 비율이 66.3%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부채 비율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 부채 비율이 급속도로 올라가니까 큰일 났다. 이대로 가면 안 그래도 많은 신흥국이나 개도국이 망하고 있는데 망하는 게 국민으로부터 혁명이 일어나서 망하고 있는데 그런 망하는 게 빨라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2020년에 벌써 63.9%였거든요. 2021년에는 65.1%였고요. 그러니까 60%가 넘어가면서 말입니다. 한결같이 어렵다를 반복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스리랑카 같은 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 있는 나라를 아예 짚었습니다. 아예 짚었어요. IMF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라위 같은 나라 이미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는 거 말라위는. 그럼 말라위 같은 나라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뒤집힐 날짜가 말입니다. 게다가 잠비아도 지금 상황이 나쁘다고 하고 잠비아도요. 잠비아도 굉장히 나쁘다고요. 오죽했으면 국제사회에다가 아예 구제를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국제사회에다가. 레바논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바논도 국제사회에다가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게다가 스리랑카도 있습니다. 스리랑카는요. 제일 빨리 이게 권력이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심지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파키스탄은 제일 빨리 이게 쉽게 말하면 권력이 바뀔 거라 예상이 드는데 아마 이대로 가면 바뀌어도 빨리 바뀌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스로 국가 부도는 면했지만 지금 수입 연료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여기에 여러분 동남아 국가 중에도 라오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라오스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24%라고 이야기하고요. 라오스의 외환 보유액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3억 달러 가지고 있대요. 13억 달러. 이게 말입니다. 13억 달러면 두 달치 에너지 수입을 하면 끝나는 물량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라오스도 조만간 아무리 이게 독재가 돼도 말입니다. 여러분 굶어 죽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에 뛰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말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엘살바도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는 연일 대통령 궁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죠. 가나도 그렇습니다. 예, 지금 연료비 급등이 되고 인플레이션에 항의하는 예, 그런 예, 집회가 여기저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 말입니다. 경제 위기거든요. 그런데 경제 위기의 촉발점이 어디입니까? 물가 인상이었습니다. 물가 폭등이었어요. 왜냐하면 보건 위기 때문에 공급망이 무너졌죠. 러시아 사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또 공급망에 대한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서 전 세계에 뭐 에너지도 공급이 불안했고요. 곡물도 공급이 불안했습니다. 뭐 개도국 입장에서 신흥국 입장에서는 광물 자원에 대한 것까지는 크지는 않지만 모든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게 국내 소비자 물가가 폭등한 거예요. 폭등을 해도 말입니다. 5% 10% 폭등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라오스는 24% 폭등했다 그러죠. 이렇게 말입니다. 남미의 제국들 예, 그리고 아프리카의 제국들 동남아의 국가까지도 말입니다. 인플레이션 위험에 노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고 지금 뛰쳐나오는 거거든요. 예, 저는요 이런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괜찮을까? 예, 저는 대한민국도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소비자 물가는 뭐 6%라고 정부는 이야기하지만 체감 물가는요.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는요. 10%가 넘을 거예요. 아니 15%도 넘을 겁니다. 당장 기름값만 하더라도 50% 올랐잖아요. 50%. 제가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데 가득 넣으니까 한 8만 2천 원 정도 들어갔었는데 지금 13만 원 들어갑니다. 13만 원. 뭐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게. 단적으로. 13만 원이 들어가면 거의 5만 원 가까이가 올랐잖아요. 5만 원 가까이가. 50% 오른 거예요. 50%. 그러니까 우리도 물가가 지금 폭등이 사실은요. 심각할 거예요. 그러니 언제든 우리에게도 진짜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 민주노총 장난 아니잖아요. 민주노총. 예, 이게 노조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노조의 힘이 센데 노조가 또 들고 나와서 광화문에서 으쌰으쌰 하고 말입니다. 물가 때문에 못 살겠다 움직이고 그래서 국민들까지 동조하면 예, 이거 또 한 번에 최악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가 잡아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그겁니다. 물가는요. 문재인 정부가 다 올려놨는데 예, 지금 떠맡은 거는 윤석열 정부예요. 제가 대국민 담화 발표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실을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을 늦게 알리면 늦게 알릴수록 그거는 진실이 안 돼요. 예. 그러면 니네는 뭐 했어? 예. 윤석열 정부는 뭐 했냐고 이렇게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상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빨리 찾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도 가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오죽했으면 예, 크리스티나 기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말입니다. 신흥국이나 개도국의 채무 재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많은 예, 신흥국들이 권력이 바뀌는 건 당연하고 경기 침체의 위기가 터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입니다. 앞으로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앞으로가 더 심각합니다. 저는 이게 밀실 경제 이런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밀실 정책 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탁상 책상 위에서 하는 거 말이에요. 탁상 정책 이런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은요. 그 어느 때보다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가지고요.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여기에 고민하는 행정부 아마 국민들은 박수 칠 겁니다. 올라가는 거 어쩔 수 없다고 국민들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에 대한 아주 절절한 노력이 뒤따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제일 심각한 게요. 장관들이 현장을 모른다는 거예요. 현장을. 그들이 알 수가 없죠. 늘 풍요하게 자랐기 때문에.
늘 풍요하게 학교도 다녔고 늘 풍요하게 국회의원도 했고 늘 풍요하게 정부 부처의 수장도 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시장의 위기는요 저는 점점 커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생각과 사고와 현장에 돌아가는 실물 경제의 어떤 움직임이 완전히 틀어지거든요. 완전히 틀어지면 여기에서 오는 괴리가 굉장히 크고요. 그럼 정책이 헛돕니다. 정책이. 예.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잖아. 이념을 앞세우다 보니까 현장을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겉돌아서 부동산이 폭등했잖아요. 저는 최대한 빨리 문재인 정부도 현장 중심으로 현장을 보고 현장에 맞는 정책을 해야 돼요. 무조건 잘하겠다는 의미가 없어요. 경제 태풍이 마당에 와 있는지 복합위기가 시작되어 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요 현장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현장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진실이 통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거짓과 이게 궤변이 통하는 건 저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저는 민주주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없을 겁니다. 이 어려움 다 극복할 겁니다.